네, 아마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표준 개발 교육이고 몇 가지는 여러 가지 뭐 Vue.js라든가 노드레드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통해서 실습을 하시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원엠2엠 표준을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제품 개발에 쓸 거냐, 서비스 개발에 쓸 거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도 있었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실습에서 여기서 설명드린 모든 인터페이스를 당연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봐야겠다. 우리가 실습에서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원엠2엠 표준이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지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간상 이게 제약이 좀 있어서 마지막 과정에 예정되어 있던 HTTP MQTT 실습은 내일 오전으로 좀 미루고요. 아까 보니까는 어쨌든 설치상의 몇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종료하기 전까지 좀 문의를 좀 해주시고 내일부터는 정말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비우스, 그 다음에 포스트맨 이런 환경을 좀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엠2엠 아키텍처랑 API인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화면이 두 개가 좀 나뉘면은 저희 이쪽에서 포인터가 양쪽에 안 보여서 전체 화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드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론적인 거긴 한데 실제로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만 일단 좀 앞에 가지고 왔고요. 원엠2엠의 아키텍처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이제 약간 아이콘에 좀 매핑해서 홈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뭔가 서버 컴퓨터, 그 다음에 디바이스, 그 다음에 사용자, 뭐 휴대폰, 여기에 조금 매핑해서 원엠2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고 그림에다가 조금 예시를 드려드렸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그 추상적인 그림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원엠2엠이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제가 아까 뭔가 분산형 구조 이런 거 뭔가 좀 유연한 구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이 그림에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앞으로 이제 표준에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CS라고 하는 거는 뭐 Common Services Entity라고 하는 것의 약자이고 표준에 나와 있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건 Application Entity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세 가지의 그런 엔티티가 표준에 정의되어 있다. 근데 마지막에 네트워크 서비스 엔티티는 어쨌든 저희 교환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거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해두시고 가장 중요하게 CS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직역하자면 의역하자면은 플랫폼이다. A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것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앞에 나와 있는 뭐 IN이라든가 MN이라든가 ASN 이런 것들은 그냥 구도로만 말씀드리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IN이라고 하는 건 인프라스트럭처 노드입니다. 그래서 뭔가 실제로 IoT 특히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자면 서버 인프라죠. 인프라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필드에 있는 그런 디바이스 인프라를 인프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표준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이 IN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그 서비스 제공자의 인프라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인프라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서버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게이트웨이 플랫폼,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조금 CS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계층인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노드 플랫폼 CSE라고 해서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실제로 나중에 구축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말 뭔가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만들 수 있는 경량형 디바이스가 아니라 실제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를 엣지 수준에 구현할 수 있는 라즈베리 파이급의 컴퓨팅 성능을 가진 뭔가 OS가 올라가서 저희 모비우스나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선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이 선은 아까 제가 뭐 프로토콜이라고 다른 그림에서 이제 그렸던 것처럼 실제로 원엠2엠으로 통신을 하는 원엠2엠 프로토콜이 구현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 붙어있는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그 전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이랑 플랫폼이 서로 통신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은 플랫폼이랑 이제 통신을 하게 돼 있고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은 통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못한다라기보다는 원엠2엠 아키텍처가 그러한 철학으로 이제 그냥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게 또 뭐였냐면은
원엠템의 어플리케이션은 저희 뭐 휴대폰이라든가 웹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도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결국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딘가에 구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것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뭐 다른 질문 주셔가지고 그거랑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집안에 이제 원엠템 디바이스가 뭐 3개, 4개가 있는데요. 디바이스를 말씀드린 거, 그거 이제 디바이스에 이제 원엠템 어플리케이션 올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뭔가 그 근거리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디스커버 해가지고 서로 어플리케이션 간 혹은 그 원엠템 디바이스 간에 직접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원엠템은 항상 어플리케이션이 플랫폼이랑 통신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녀석이랑 뭔가 센싱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서로 간에 액추에이션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렇게 직접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저희 그 파일 시스템 혹은 그 파일 브라우저 이런 식에서 디렉토리 구조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까 리소스 브라우저라고 해서 저희 툴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리소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표현이 되는데, 리소스라고 하는 건 이제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점점점 이제 개념을 잡으실 거고요. 그런 녀석들이 이렇게 우리 파일 시스템처럼 이런 트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녀석이랑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여기에 어떤 리소스에 무언가의 요청을 보내고, 거기에 결과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트리거된 무언가의 리퀘스트가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항상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정확히는 플랫폼에 있는 무언가의 리소스에 대한 그런 동작을 매개로 해서 트리거로 해서 서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 좀 사상적으로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타원 하나가 어떤 의미냐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노드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서버 플랫폼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는 하나의 그 원엠템을 이제 구축한 IoT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이동통신을 빗대서 생각하자면은, 요거는 뭐 쉽게 말해서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뭐 시스템의 영역이고, 이건 뭐 KT가 됐든 아니면 LG U+의 뭐 시스템 영역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동통신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원엠템이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엔티티들을 지금 시스템으로 지금 표현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 그 시스템을 원엠템으로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자기가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이 서버 플랫폼에 해당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노드는 논리적으로 이제 하나가 있고, 그 아래 나머지 그 CSE 플랫폼들은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그게 이제 만약에 스마트 그리드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전국 단위라고 치면은 수많은 플랫폼들이 뭐 지역적으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홈 서비스 하는 사업자, 여기도 홈 서비스 하는 사업자고, 너의 홈, 나의 홈, 뭔가 아파트 간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서버 플랫폼 간의 연동도 이제 표준은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아까 저희가 뭐 서로 다른 도메인도 이제 원엠템이라고 하는 공통 플랫폼 써서 뭔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아니면 여러 개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업자가 뭔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스마트 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주로 뭔가 전기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연계해가지고 스마트 홈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메인 간의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자 간의 연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까지 요구사항을 해서 고려를 한 시스템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 이제 설명드리면서 계속 이제 조금 강조를 아마 드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원엠템의 표준에서 정의하는 원엠템 표준 관점의 아키텍처가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된다라고 치면은, 시스템 구축된다 치면은, 만약에 이 녀석이 실제로 예를 들어 뭐 온도계라고 하겠습니다. 온도계에 해당하는 녀석이고, 온도를 이제 매 10분마다 센싱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다 저장할 수도 있지만, 집에 있는 게이트웨이에다 저장할 수도 있지만, 원엠템 플랫폼에다 저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은 뭔가 공공의 목적이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실제로 내가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서버 플랫폼에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뭔가 아니면 뭐 HTTP나 이런
프로토콜 관점에서는 야 내가 그 서버 주소 알면은 당연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그냥 IP 주소가 됐든 도메인 네임이 됐든 가지고 여기다가 요청을 보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1M2M은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항상 내가 등록되어 있는 플랫폼에다가 요청을 먼저 보내면서 실제로 야 내가 지금 보내는 이런 데이터 저장 요청은 실제 타겟은 이 녀석이야 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프로토콜 메시지를 실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M2M의 리퀘스트가 됐건 아니면 리스폰스가 됐든 이게 홉 바이 홉이라고 하는 거 1M2M에서도 뭔가 라우터에 있는 홉이라는 이런 개념처럼 1M2M의 엔티티들을 하나하나씩 건너가지고 메시지가 포워딩 된다라고 해서 이제 홉 바이 홉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내가 어쨌든 실제로 여기 플랫폼에서 처리할 메시지든 여기에서 처리할 거든 여기서 처리할 거든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등록한 녀석한테 메시지를 항상 보내게 된다. 물리적으로 보내게 된다. 요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실제로 뭐 포워딩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이제 표준에 나와 있고요. 어쨌든 뭐 자세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나는 왜 이 녀석의 메시지를 저장할 때도 내가 바로 보내지 않고 내가 등록된 얘한테 먼저 보냈느냐. 실제로 내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것도 어차피 실제 상용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을 할 텐데요. 이 녀석이 이 MNCS라고 하는 녀석이 봤을 때는 이 A1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이디는 뭐 다른 게 있겠지만 지금 장표 기준으로 A1이라고 하는 녀석이 실제로 이 시스템에 등록된 녀석인지에 대한 인증을 한번 거치게 될 텐데요. 인증 절차가 맨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이렇게 실제로 상호 인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내는 모든 메시지들이 이제 인증을 거쳐서 다른 이제 플랫폼들에 포워딩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아키텍처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냥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구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습의 범위는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거기도 하고 저희가 하반기 과정들도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쓰는 게 목적인 거지 실제로 이 아키텍처가 뭔가 좀 복잡해졌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론적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모든 실습은 로컬에 지금 오늘 구축하신 모비우스를 가지고 로컬에 포스트맨이 됐든 아니면 나중에 뭐 노드레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응용 하나를 내가 만들면서 로컬에 있는 모비우스랑 1대1로 그러니까 플랫폼 하나,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형태로 대부분의 과정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실제로 이론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이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1M2M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알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REST API라는 표현도 썼었고 그 다음에 리소스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실제로 뭐 그림은 비슷하긴 한데요. 플랫폼 안에는 뭔가 리소스가 이렇게 우리 디렉토리나 파일처럼 이런 하이라키, 이런 계층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여기도 뭐 조금 다른 그림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트리 구조로 각각의 박스가 이제 리소스, 우리가 흔히 한 뭐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런 거를 이제 계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리소스가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리소스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이것도 리소스인 거고 뭐 3GPP 이런 데서는 라디오 자원 이런 거 주파수가 리소스인 거고 여기 1M2M에서 말씀드린 리소스는 제가 여기 약어를 뭐 쏘지는 않았겠지만 웹 개발에서 쓰이는 그런 리소스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약은 따로 있지만 REST API 거기서 REST에서 정의하는 리소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다시 가서 보자면은 저희 이제 구글닷컴에 접속을 하시든 네이버닷컴에 접속하시든 실제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요청하는 그 주소가 있을 거고 그 주소에 대해서 웹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저희가 HTTP에 이제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그 페이지를 조회하는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거 웹이랑 이제 똑같은 거고요. 사실은 여기 가려져 있지만 뭐 요즘 다 구현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index.html이든 index.html이 됐든 아니면 뭐 자바나 다른 환경이라면 또 다른 파일을 이제 아마 로드를 요청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도메인에 있는 무언가에 아까 제가 썼던 것처럼 이러한 파일을 요청하는 거죠. 저런 웹상의 이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리소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1M2M에서도 예를 들어서
요 그림만 그냥 놓고 생각해 보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비우스 로컬에 가동 중인데 나는 아까 이제 잠깐 해보셨던 것처럼 여기 루트에 있는 아까 뭐 CB라고 잠깐 언급드렸던 거 루트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리소스를 나는 좋아해서 읽어보고 싶어. 그걸 아까 잠깐 저희가 조금 늦긴 했지만 시연해서 보여드렸었고요. 버스면 보여드렸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com이라고 하는 그 웹서버의 최상위 리소스를 우리가 엔터를 치는 동작이 결국은 get을 요청하는 명령인데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웹이랑 되게 비슷하다. 왜냐하면 웹에서 쓰이는 게 REST API인데 1M2M도 그 웹에 있는 REST API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신다거나 뭐 인스타에다가 뭐 포스팅 하시든 그렇게 새로운 뭔가 우리 글 같은 거 쉽게 말해서 뭐 글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신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이제 웹에서는 HTTP에서 이제 포스트에 해당하는 동작이고 1M2M에서 비슷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최상위 루트 리소스 아래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뭐 A라고 하는 리소스를 만든다거나 컨테이너라고 하는 리소스를 만드는 거 그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인터넷에다가 글을 게시한다 인스타에다가 뭐 사진을 올린다 이거랑 이제 비슷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웹의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웹 개발자들은 아마 요 1M2M 개발자 교육 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거고 더더욱이 그래서 실제로 웹에서 쓰는 자바스크립트의 런타임 프레임워크인 Node.js를 가지고 저희가 모비우스가 만들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실습에 쓰는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을 조금만 더 익숙해지시면 이것들이 조금 더 훨씬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웹에서는 웹 서버에 있는 그런 파일들, HTML이 됐든 뭐 DO 파일이 됐든 뭐 JS 파일이 됐든 간에 각각의 그런 웹상의 파일들이 1M2M에서는 결국 리소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센서가 그 10분마다 데이터를 이제 그 실제 온도를 방 안의 온도를 센싱 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데 그럼 저장하는 거는 1M2M 플랫폼에다가 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리소스를 이제 새로 만드는 거고요. 네, 기존에 만들었던 걸 수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블로그 포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수정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지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만들었던 리소스를 지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비단 그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혹은 방금 10도, 20도에 해당하는 그런 IoT 센싱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 말고도 수많은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이 1M2M 리소스라고 하는 걸로 표현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내가 기능들을 1M2M 플랫폼에다 요청을 하고 싶은데 그 기능이 뭔지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이 과정에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여러 가지를 내가 요청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리소스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요청하면 요청할수록 모비우스라고 하는 플랫폼 혹은 1M2M 플랫폼에는 리소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거고 실제 구현에 의해서 어떤 뭐 1M2M 플랫폼은 뭐 MySQL 같은 DB에 이제 DB로 쌓이는 거고 어떤 것들은 뭐 포스트그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쌓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내부적인 구현에서 어떤 DB에 쌓든 간에 상관없이 1M2M이라고 하는 게 이제 표준이고 표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여기서 A1이 여기다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는 요청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 내부적으로 DB에다가 내가 어떤 쿼리를 짜가지고 어떻게 저장하느냐, DB 테이블이 어떻게 생기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그건 구현인 거고 내가 어떻게 저장을 요청할 거냐 이 1M2M 표준에서 정의하는 게 인터페이스고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요 너랑 나랑의 통신을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실제로 MNCSE, 이 화면 기준으로 MNCSE한테 요청을 보내지만 실제로 INCSE한테 만약에 그 실제로 10분마다 이제 원도를 센싱해서 데이터를 올려 보낼 때는 그때도 내가 여기에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고 그 메시지를 받은 여기 그림에 있는 MNCSE는 메시지를 지금 내가 등록했던 녀석한테 받았고 실제 인증도 잘 했는데 이 메시지는 나한테 보내는 게 아니네 라고 해서 이 그림 기준으로는 여기 INCSE한테 포워딩해서 INCSE가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러면 이거는 내가 처리한 메시지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처리하는 거죠. 그 메시지를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도라고 하는 20도라고 하는 그런 센싱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번 시간에 보실 수많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청에 대한 처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리소스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에는 리소스라고 하는 게 데이터 저장 공간, 실제 데이터,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된 정보 등등등등 쭉 나올 거고요. 어쨌든 원엠템 표준이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까 이제 플랫폼이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대신해 주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통 기능들을 여기다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어플리케이션의 로직으로 뭐 A부터 Z까지 구현하는 게 아니라 A부터 뭐 F까지만 서비스 로직에서 내가 구현하고 나머지는 매번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플랫폼에다 요청만 한다는 거죠. 데이터 저장 공간 만들고 거기에 예를 들어 데이터 최대 뭐 인스턴스 개수 같은 거 설정하고 나서는 데이터를 쭉 올려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구두로 그냥 언급드린 몇 가지 것들이 표준에는 이제 그 리소스라고 해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리소스 타입이라고 저장하는 거고, 실제로 내가 이제 야 그러면 저장 공간 만들어줘 했을 때 이제 저장 공간이 CNT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리소스가 만들어지면 그거는 리소스가 여기에 그림처럼 실제로 생겨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리소스 인스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표준에서는 리소스에 대한 타입을 정의를 하는 거고요. 컨테이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내가 그거를 내가 서비스에 개발했을 때는 실제 그 타입을 가지고 내가 CNT1이 될 수도 있고 CNT2가 될 수도 있고, 일종의 객체지향에서 뭔가 클래스랑 인스턴스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의 클래스는 표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거고, 실제 내가 서비스에서 실제 런타임에서 만들어내는 인스턴스들은 리소스 인스턴스로 플랫폼에 계속 생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거 어디 안 써져 있어서 나중에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아까 이제 퍼스트맨으로도 했었고 아마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실습을 하실 건데, 리소스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게 되고 거기 아래다 또 다른 리소스 만들고 또 다른 리소스 막 계속해서 만드시게 될 건데요. 실습에서 계속 하실 거고, 저희 파일 시스템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파일 시스템은 디렉토리 만들고 파일 만들고 나중에 디렉토리 이름 바꾸고 파일 이름 변경 가능한데, 원앤투에서는 리소스가 인스턴스로 만들어지면 이름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리소스 이름 자체가 그 식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소스 이름이 바뀌어버리면 식별자가 바뀌는 경우라서 원엠템에서 그걸 아예 그냥 금지를 하고 있고요. 금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윈도우든 어디가 됐든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이제 패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파일의 그런 식별자가 될 텐데, 만약에 폴더명이 바뀌면은 그냥 폴더명 바꿔가지고 똑같이 전체 패스를 해서 접근이 되는데, 원엠2M은 그냥 그거를 하지 않도록 정해놨다. 그래서 리소스를 만드실 때는 신중히 좀 만드셔야 되고, 이름을 나중에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게 리소스 이름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아마 생각하시겠지만은 리소스를 삭제하고 다시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삭제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제 파일 시스템이랑 이거는 또 동일한데, 만약에 이 그림 기준으로 중간에는 이 리소스를 삭제하시게 되면 이 하위에 있는 모든 리소스가 같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삭제해서 이름을 바꾸는 효과는 없다를 그냥 인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리소스를 이제 기능을 설명드리면서 할 건데, 왜냐면 기능 이퀄 리소스 타입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이퀄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능이 됐던 데이터가 됐던 간에 다 리소스로 이제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리소스라고 하는 게 아까 뭐 파일이라고 했으니까, 파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속성 정보가 있잖아요. 엑셀 파일, PDF 파일, 뭐 PPT 파일, 한글 파일 이런 것들도 실제로 거기에 해당하는 컨텐츠가 있지만, 거기에 보면 뭐 생성된 시간 등등등등 여러 가지 메타 정보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원앤투엠도 여러 가지 리소스 타입, 아까 말씀드린 객체지향 여러 가지 클래스 같은 것들이 다 정의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속성들이 분명 있습니다. 모든 리소스에 들어가는 속성들을 굳이 구분해서 유니버설 속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거에 들어가지 않지만 대부분의 거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커먼이라고 해서 공통 속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아래 그림으로 좀 보시면은
아까 이제 한두 번 구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바로 뒤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거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실제 데이터 인스턴스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내가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 100개만 하고 싶어? 아니면, 야, 이거는 뭐 10만 개 넣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고, 100개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는 뒤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컨테이너에만 존재하는 속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니버설이나 커먼이 아니라 리소스 스페시픽한 속성이다라고 이제 표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마다 센싱을 했는데 뭐 10도, 11도, 12, 3도 이런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리소스가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쓰실 게 이제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속성들이 그림에는 저희가 이제 3개만 넣었지만 수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통 속성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요. 리소스 네임이라든가 리소스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리소스에 있는 이 유니버설 속성입니다. 그거 말고 여기는 없지만 몇 가지 속성은 또 커먼 속성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표준에서 정의하는 개념이고요. 아, 그러면 야, 컨테이너는 이런 속성, 근데 이런 속성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속성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모비우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의 어플리케이션이 모비우스라고 하는 플랫폼에다가 야, 나 컨테이너 만들어줘 라고 할 때는 실제로 당연히 무언가의 값을 이제 채워서 줘야겠죠. 모든 걸 채울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값들은 필수로 채워서 이런 리소스로 만들어줘. CNT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맥스 넘버 오브 인스턴스는 예를 들어 10으로 해서 리소스 만들어줘 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필수 속성이 아닌 선택 속성인 경우에는 만약 표준에 선택 속성 몇 개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굳이 값을 넣지 않아도 리소스는 생성될 겁니다. 그것들 이제 계속해서 보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내가 인스턴스로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플랫폼에 요청해서 실제로 이 리소스 트리상에서 점점 커지고 작아지는 이런 실제로 구동의 단계, 동작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표준에서 어떤 걸 정의했느냐, 실제로 어떤 인터페이스가 문서상에 존재하느냐, 이 개념으로 좀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되 실제로 우리는 요 오른쪽에 있는 그 인스턴스 레벨로 계속해서 리소스를 생성하고 조회하고 갱신하고 삭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컨테이너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두 가지 리소스 타입을 지금 예시로 지금 장표상에 보신 건데요. 이게 이제 수많은 기능들은 각각의 리소스라고 하는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넘어가면서 보시겠습니다. 네, 1M2M 아까 제가 처음 1M2M 표준에 나와 있는 그림이라고 해서 무슨 레이어 3개짜리 약간 햄버거 같은 그림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시킨 표준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게 중간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플랫폼이 이제 여러 가지 공통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그 공통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표준에 이제 뭐 그림을 잠깐 도식화되어 있는 거고요. 뭔가 아까 리소스 트리가 막 생겨났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항상 검색이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는 리소스를 찾는 거. 그러면 뭐 디스커버리라든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뭐 데이터를 뭐 관리하는 거라든가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써져 있는 거고요. 레퍼런스 포인트 이런 것들은 그냥 표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뭐 실습상 굳이 인지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여기 플랫폼 CSE는 쉽게 말해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고 AE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로 있는 그런 통로 같은 게 있고 그거를 표준에서는 레퍼런스 포인트로 부르고 실제로 그 레퍼런스 포인트 위에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되어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실 분들이라서 플랫폼에서 어떤 것들을 실제로 정의하고 있고 실제로 구현이 모비우스처럼 구현이 돼 있어서 나는 여기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얘한테 요청하면 나를 대신해서 뭔가 일을 해줄까? 내가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딘가에 구축되어 있는 그 1M2M 플랫폼을 가지고 내가 보다 쉽게 IoT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모비우스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솔루션을 뭐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신 분들은 나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플랫폼이 어떤 일들을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지로 강의를 좀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1M2M 표준의 되게 앞부분에 있는 약간 개념적인 그림인데요. 뭔가 요청을 보내는 녀석을 이제 오리지네이터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리퀘스트를 이제 보낸다, 만들어서 보낸다라고 해서 오리지네이터라는 이름을 되어 있고, 그거를 받는 녀석을 이제 리시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어플리케이션이 1M2M 프로토콜 메시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실습 이제 내일로 좀 미뤄지긴 했지만은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분마다 이제 온도 센싱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그 데이터를 계속 조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플리케이션 조회하는 게 아니라 구독을 걸어놓고 플랫폼이 그 데이터가 누군가가 그 데이터를 쓸 때마다 나한테 이제 푸시를 주는 겁니다. 이제 푸시로 말씀드리지만 1M2M에서 이제 노티피케이션 이제 통지 메시지를 받는 거고요. 그런 거의 경우에는 플랫폼이 오리지네이터고 나는 내가 어플리케이션 경우 나는 이제 리시버가 될 텐데요.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고 소수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리퀘스트 메시지는 내가 보낸다. 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어플리케이션이 리퀘스트를 대부분의 경우에 보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플랫폼이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응답을 보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표준에 없는 그림이 여기 초록색은 제가 넣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플리케이션일 때 어플리케이션은 무언가의 요청을 그 플랫폼에 보냈는데 플랫폼에 보내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플랫폼에 있는 무언가의 리소스를 타겟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플랫폼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리소스 트리에 있는 어떤 리소스에다가 차일드 리소스를 만들어줘. 아니면 그거를 나한테 그냥 조회를 해줘.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리소스를 이렇게 갱신해줘. 이런 식으로 항상 리소스를 타겟팅해서 요청 메시지 보내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뭐 그림을 떠나서 그림을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실습에서 계속 그걸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론적인 건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론보다는 직접 이제 실습을 하실 거라서 그렇게 좀 어떤 것들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표준에 있는지 그거를 설명드린 거라고 맥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인데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건데 일일이 내가 모든 기능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IoT 서비스를 위한 걸 모든 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플랫폼에서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나는 플랫폼에 그 요청을 보낸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셔서 내가 어떤 걸 요청하면은 내가 그런 서비스 로직 개발하지 않아도 이 녀석이 대신해 준다라는 거고 대신 해주는 기능이 뭔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등록인데요. 사실은 기능을 해주기 위해서 해주기 전에 사실 어쨌든 시스템에 내가 먼저 그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개념적으로 그림 그려놓은 건데 내가 무언가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나도 당연히 누군가한테 등록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저장 공간을 만든 요청을 하든 아니면 저장 공간을 만들고 나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가 됐든 남이 뭔가 센싱 데이터를 쓰고 있는 거에 내가 구독을 걸어서 통지를 받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스템에 처음 이제 진입을 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은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사실은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네트워크에 처음에 진입해가지고 네트워크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인증 인가를 거쳐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1M2M도 처음 등록하는 과정이 있다.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A라면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이라면 A로서 등록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뭔가 MNCS처럼 게이트웨이에 뭐 구축되는 그런 플랫폼이라면 게이트웨이에 올라가는 그런 플랫폼 CSE도 처음에 이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내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누군가의 플랫폼에 어떤 플랫폼에 이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 등록을 할 때 이제 사실 등록 관점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등록을 왜 하는 거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등록을 하고 나서 등록 과정에서 서로 이제 상호 인증을 이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언가 등록된 이후에
요청 메시지를 이 시스템에 있는 누군가한테 막 보낼 때 그 내가 메시지를 보내는 나의 등록자, 레지스트라라고 하는데요. 나를 등록해준 녀석한테 보낼 때마다 뭐 인증을 한번 해주는 절차가 있을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등록하면서 나의 그 시스템 상에서의 아이디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받아가지고 쓰는 거든 아니면 실제로 사전에 받은 건 없어서 야 아이디를 발급해줘 라고 이제 실제 등록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든 어쨌든 아이디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A가 됐든 CSE가 됐든 간에 등록을 하는 이제 주요 이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의 이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명은 안 드리고 그냥 스펙에 나와 있는 것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이디가 이제 실제로 이제 S나 C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아이디의 토큰이 S나 C로 시작한다는 건데요. 이런 게 있다 정도면 그림에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A가 만약에 등록을 이제 요청할 때, 그 전에 내가 이제 뭐 받아서 썼든 아니면은 내가 이걸 쓰고 싶었든, C로 시작하는 아이디를 이제 써야 되는 것이니까 C 언더바 이제 A1이라고 한다면요. 그거를 이제 등록을 요청하게 될 거고,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받은 다음에 다른 이제 여기에 있는 플랫폼이 됐든 여기에 있는 플랫폼이 됐든 또 다른 플랫폼 어딘가에다가 뭐 데이터 저장이 됐든 여러 가지 요청을 보내게 될 건데 실제로 서비스 하면서 어떤 요청을 하게 될지는 이제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라 다를 건데요. 그때 그러면 등록받은 이후에는 내가 어떤 아이디를 내가 보내는 메시지에 쓸 거냐. 메시지에 들어가는 그런 파라미터는 이제 프로토콜에서 아마 보시게 될 건데요. 당연하지만은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메시지를 만든 그 오리지네이터의 아이디가 내가 누군지를 당연히 쓰게 돼 있고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 접근 제어, 즉 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디를 쓰게 돼 있는데요. 그때 만약에 처음에 내가 등록했을 때 받았던 아이디가 CA1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다 이제 보낸 메시지에다가는 CA1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가 나의 정보가 그대로 갑니다. 그렇게 되고요. C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등록한 CSE 여기 범위 안에서만 유니크한 이런 식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화번호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010은 이제 전국 다 안 쓰니까 약간 좀 제외로 하고요. 예를 들어 사무실 전화나 집 전화를 생각해 보시면은 지역번호 뭐 031이 됐든 032가 됐든 02가 됐든 간에 지역번호를 붙이지 않고도 저희가 전화를 잘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역을 넘어가서 전화를 걸게 되면 당연히 지역번호를 붙여서 저희가 이제 보내야 되는 것처럼 그건 이제 타겟 주소긴 한데요. 당연히 내 전화번호 자체도 실제로 내가 지역번호 아니면 국가번호가 다 부여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보내는 이런 식별자가 여기 안에서만 유니크한 거였다고 하면은 이 CSE가 이 메시지를 외부로 이제 포워딩 해줄 때 그 앞에다가 자기의 아이디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녀석이 봤을 때 요 범위 안에서 글로벌한 식별자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녀석의 아이디를 이 녀석이 봤을 때도 이 범위 안에서 글로벌하게 유니크하게 식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메시지가 만약에 여기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IoT 원엠팀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게 포워딩 될 때 이 녀석의 자기의 아이디를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실제로 이 녀석에서 봤을 때 전체 시스템에서 이 녀석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붙어가게 이제 표준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C로 시작할 때 여기 안에서 등록하는 녀석한테 내가 여기 안에서만 고유하게 내가 아이디를 받고 싶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고 예를 들어 S라고 하는 녀석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만약에 내가 사전에 이게 시스템 그 관리자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난 S로 시작한 아이디를 받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이 S라고 하는 거는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시스템 안에서 유일한 식별자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요청 메시지를 이 녀석한테 보내게 되면은 이 녀석한테 포워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아이디가 그대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INCSE가 봤을 때 이 S_A1, A2라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 안에서 유일한 식별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뭐 아이디 변경 없이 여기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요청 메시지 처리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A가 여기다가 데이터 전송 공간을 여기다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인가 과정을 여기 있는 아이디를 보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SAE2라고 한 녀석은 자기가 지금 어디 리소스 경로에다가
컨테이너를 새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녀석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SA2라고 하는 아이디 자체가 여기에서 유일한 식별자이기 때문에 이미 인가를 여기서 그 아이디만 보고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똑같았지만 이제 여기 시스템 안에서 유일한 식별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보낸 요청이 이렇게 포워딩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 SA2가 이제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시스템 프로바이더 아이디 자체가 여기에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포워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실습에서는 뭐 여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포스트메인 됐든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간에 저희가 이런 것들 어플리케이션 실습을 할 건데 플랫폼이 하나 있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이런 포워딩이라든가 아이디에 대한 이런 중간에 약간 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습은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실습을 떠나서 실제로 이거를 CSE가 하나 이상인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운영하신다고 했을 때 이러한 개념이 있었다 정도는 이론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A 등록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제 스펙 관점, 표준의 문서에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캡처들이 실제로 1M2M 스펙에, 특히 이거는 TS 1번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랑 인터페이스 정의하는 표준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가져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로 스펙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러 그냥 이런 표준이다라고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실습에서 아까도 보여드렸고 이제 내일로 미뤘던 그 실제로 포스트맨 실습을 저희가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하게 될 건데, 만약에 A를 등록한다. 아까 저희가 이제 약간 유즈케이스 레벨로 A라고 하는 게 처음에 가동되면 A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 웹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원앱템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맨 처음에 구동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내가 무언가의 플랫폼이 이제 등록되는 경우인데 실제로 그러면 그게 구형 관점에서는 등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등록이라고 한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A가 등록된다라고 하면은 A라고 하는 리소스를 어플리케이션이 플랫폼에서 만드는 겁니다. 표준에는 지금 이러한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에는 이러이러한 리소스가 있고 이런 리소스를 생성할 때는 플랫폼이 어떻게 해야 되고 업데이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스펙에다가 쭉 기록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모비우스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원엠템 플랫폼에 이렇게 리소스가 하나둘씩 생기고 삭제되고 업데이트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A를 만약에 구현을 해놨다. 그게 포스트맨으로 그냥 모사를 한번 해보는 거든 디바이스에다가 A를 내가 실제로 얹어가지고 그 디바이스에 있는 A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거든 실제로 A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리소스 중에 어떤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멀티플리시티라고 있는데요. 만약에 0.1이든 0.n이든 요거죠. 요건 차일드 리소스고 실제로 그 A 리소스가 이러한 수많은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멀티플리시티가 1이라는 거는 무조건 하나가 속성이 생겨야 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리소스를 생성하게 되면 생성된 결과 기준으로 이 리소스 속성이 무조건 생겨나 있을 거고요. 0.1이라고 하는 거는 속성이 생겼을 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여기 L이라고 붙어 있는 건 이게 리스트를 말하는 건데요. 어떤 것들은 실제로 속성 값들이 여러 개 이제 배열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열에 해당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0.1입니다. 0.1이고 이제 L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0.n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표준에 대한 명세 얘기를 좀 잠깐 이야기가 세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내가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구동돼 가지고 실제로 어딘가 플랫폼에 내가 등록을 요청한다. 내가 그런 메시지를 실제로 프로토콜로 내가 전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내가 필수 속성 몇 개를 메시지에 담아 가지고 이 A 리소스 생성 요청을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A 등록 요청이다. 이렇게 이제 스펙에서 말하는 그런 실제로 기술던 언어랑 저희가 이제 그 구현이라든가 아니면 유즈케이스 레벨에서 하는 거랑 조금 매핑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습은 저희가 내일 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가장 제일 많이 쓰는 이제 리소스 타입, 실제로 이제 표준에서 문서에서 이제 리소스 타입이라고 말한다고 했고, 실제로 우리가 구동에서 쓸 때는 리소스 혹은 리소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쓴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저장 공간이 이제 컨테이너고,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각각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게 컨텐트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조그맣게 그림이 있었었는데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거는 그냥 리소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타입으로는 CSE 베이스,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그 다음에 뭐 레이티스트, 컨텐트 인스턴스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로 플랫폼 안에 내가 동작하는 런타임 환경에서는 우리가 인스턴스로 만들어져서 우리 파일 시스템처럼 트리가 계속해서 생겨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거를 이제 표준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면은 CSE 베이스로 가는 루트 리소스가 당연히 기본으로 있을 텐데, 그 플랫폼은 CSE 베이스의 리소스 이름이 그냥 베이스란 이름인 거고, 거기 아래 내가 포스트맨으로 만들었던, 아니면 내가 뭔가 소스 코드를 만들었던, 거기에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리소스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타입은 컨테이너인데, 리소스의 이름 자체는 이제 CNT인 거죠. 그런 거고, CNT를 만들게 되면은,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여기 신기한 뭔가 LA라고 하는 가상의 리소스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고요. 개념적으로 생성되게 되고, 내가 여기 CNT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 공간을 만든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쭉 저장할 때 그 각각의 데이터는 실제로 여기 컨텐츠라서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그림에서 안 보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리소스의 이름이 CNT1, CNT2, CNT3 내가 이름을 결정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이름을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뭔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네이밍 규칙에 의해서 뭔가 인스턴스의 이름들이 막 붙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당연하지만 이제 상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저희가 실습에 쓸 거고요. 그러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표준에 정의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컨테이너로 하는 거는 왜 굳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냐? 요것만 좀 말씀드리면요. 맥스 인스턴스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온도 데이터를 내가 하나의 컨테이너에다가 만들고 싶은데, 거기다 계속해서 저장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여기다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 뭐 65,000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건 아니고 나는 실제로 마지막 100개 데이터만 그냥 실제로 플랫폼에다가 유지를 하고, 당연히 뭐 DB 백업이 됐든 아니면 외부에다가 이제 로깅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플랫폼에 저장해서 남들이랑 공유를 할 때, 남들이랑 말하는 거는 뭐 외부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센서에 뭐 부착하는 어플리케이션이지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아니면은 뭐 웹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제3의 이제 원앱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이 플랫폼에 있는 리소스들을 이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로 막 읽어가게 될 건데요. 그때 이제 개수를 나는, 그럼 남들과 공유하는 개수 나는 100개만 쓰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수들을 이제 제한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100개가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인데, 100개가 넘어가게 되면은 가장 오래된 거는 자동으로 하나를 지우고, 그 다음에 101번째를 이제 새로운 100번째 리소스 인스턴스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종의 약간 좀 그런 큐 형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내가 컨테이너를 만들 때, 나는 이거는 맥스 100개짜리만 쓰고 싶어 라고 내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계속해서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했는데요. 플랫폼이 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뭔가 대신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나는 어쨌든 뭔가 데이터 저장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인스턴스 100개만을 쓰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거 보시면은 뭔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인스턴스로 쌓을 건데, 나는 1년이 넘어가는 건 그냥 자동으로 지웠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그거를 어플리케이션 안에 내가 구현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의 표준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동되고 있는 모비스 같은 플랫폼에다가 내가 그걸 설정해서 컨테이너를 만들게 되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온도 데이터를 저장한 컨테이너는 최대 100개까지만 최신 데이터를 유지하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1년이 넘는 건 자동으로 폐기하게 만들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당연히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로깅이랑 별도로 무관하게 플랫폼에서 또 다른 모든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원엠템 표준 인터페이스로 서로 통신을 할 때, 주고받을 때, 뭔가 기능 요청할 때 쓰는 거라서,
외부랑 공유를 할 때 난 100개, 그 다음에 나는 1년짜리만 유지하고 싶어라는 거고요. 당연히 뒤에다가 다른 것들 붙이시면 로깅이든 뭐가 됐든 간에 DB 덤프가 됐든 간에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데이터들을 당연히 가져가실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표준 인터페이스, 표준 프로토콜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플랫폼이 이런 것들을 내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직접 모든 걸 A부터 G까지 구현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해준다. 그래서 나는 이런 표준 플랫폼을 쓰는 거다. 이 관점으로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그런 기능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실습에서 보시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개까지 저장하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데이터를 계속 쓸 건데, 그럼 실제 현재 그 컨테이너에 지금 인스턴스가 지금 몇 개가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플랫폼을 지금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이 이제 메타 정보를 계속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 컨테이너를 딱 조회해 봤을 때 지금 현재 거기에 데이터 인스턴스가 뭐 50개가 있는 건지 100개가 있는 건지 실제 현재 그 인스턴스 개수도 내가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컨텐트에 해당하는 공간만 이제 그 실제 현재 사이즈가 얼마만큼 있느냐도 메타 정보로 컨테이너가 유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나를 대신해서 그런 정보도 내가 조회를 요청하게 되면 알려주게 돼 있고요. 말인즉슨 실제 현재 그 컨텐트 인스턴스에 포함된 모든 컨텐트의 사이즈 합을 바이트로 알려주고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은 그럼 이 컨테이너에는 그럼 최대 뭐 몇 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도 여기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정한 바이트 수를 넘어가게 되면은 오래된 순서대로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이제 삭제를 해주는 그런 게 이제 표준의 명세가 되어 있고, 플랫폼들은 그것들을 이제 대부분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트 인스턴스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리소스 타입이다. 표준에 있기 때문에 타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컨텐트 인스턴스로 우리가 생성을 막 하게 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온도 데이터를 막 쓰게 될 건데, 실제로 내가 어쨌든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10도다 라고 하는 뭔가 심플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온이다 오프다 라고 하는 뭐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속성을 한꺼번에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제이슨 오브젝트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게 뭐 음성이라든가 이런 형식이 아니라 뭐 제이슨처럼 구조화된 정형화된 텍스트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다루게 돼 있고요. 뭐 당연하지만 만약에 그냥 나는 예를 들어 이미지가 좀 저장해가지고 그냥 실제로 이걸 구독 통지 이런 거 주로 받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해서 텍스트화를 한 다음에 저장해서 뭐 공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예 뭐 영상 데이터 이런 거를 뭐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베이스 64가 이제 데이터가 바이너리보다 당연히 커지고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바이트 스트림을 직접 여기서 우리가 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이제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LA라고 해가지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LA라고 표현되는 거는 표준에 정의된 약어고요. 아까도 뭐 shortname finder라고 해서 실제로 프로토콜에서는 우리가 주고받는 메시지는 조금이라도 메시지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긴 이름을 다 shortname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ntent instance 워낙에 이제 바이트 수가 좀 들리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서 이제 CIN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조금 더 익숙해지실 거고, 익숙하지 않는 거는 아까 거기 보여드렸던 툴 자체가 심플 HTML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설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zip 파일만 내려받으신 다음에 HTML 여시면은 바로 그냥 타이핑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IN이 뭔지, 뭐 CNT가 뭔지, CEB가 뭔지, LA가 뭔지 나중에 헷갈리시면 그냥 타이핑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이스티스, 올디스트라고 하는 게 가상 리소스로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컨테이너 아래 이제 가상 리소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사실 써놓긴 했지만 이게 예시를 들지 않으면 도대체 가상 리소스가 뭐냐라고 이제 이해하기 힘들어서 설명 안 드렸었고요. 가상 리소스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레이티스 올디스는 컨테이너의 가상 차일드 리소스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만들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말이 생성인지 사실은 생성이 아니라 그냥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그냥 생성되는 거고요. 그냥 개발자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컨테이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컨테이너를 나중에 조회할 수도 있고 컨테이너 아래다가 내가 컨텐츠 인스턴스를 내가 생성할 수도 있고 이런 결국에는 뭔가 리퀘스트를 보내는 엔드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가상 리소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기능만 표준에다가 명세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뭔가 리퀘스트를 보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리소스나 DB에는 아무도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엔드포인트가 생성된다. 내가 여기다가 뭔가 요청을 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LA에다가 만약에 조회 요청을 하게 된다면 표준에 어떤 식으로 지금 기능이 정의되어 있냐면 LA가 가지고 LA의 부모 리소스에서 마지막에 생성된 인스턴스를 조회를 하는 거다. 만약에 LA에다 만약에 딜릿을 요청하게 되면은 LA의 부모 리소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생성한 컨텐트 인스턴스를 뭐 예를 들어 컨텐츠 인스턴스니까 그러면서요. 그거를 삭제를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서는 내가 뭔가를 다 조회를 해서 뭐가 마지막인 거지 내가 그거를 따로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난 마지막 데이터만 읽고 싶어. 예를 들어서 화면에 내가 마지막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표준에 이제 명세가 되어 있고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컨테이너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주소 혹은 엔드포인트. 이제 그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표준에서는 이 녀석의 리소스 식별자, 리소스 아이디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슬래시하고 표준에는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이제 LA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슬래시하고 LA라고 하는 리소스를 타겟팅해서 이제 우리가 get 요청, 뭐 딜릿 요청하게 되면 플랫폼이 알아서 이 녀석의 마지막 인스턴스를 삭제한다, 조회한다로 동작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워덴10 표준이 이제 제공하는 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어쨌든 이제 IoT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나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온도계에 뭐 붙어 있는 뭔가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했을 때 센싱 데이터를 뭐 저장하고 누군가랑 공유하는 거, 누군가라고 하는 게 저기 원격에 있는 사용자의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웹 관제를 위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는데요. 제3의 원엠템 어플리케이션이 원엠템 전체 시스템에 있는 어딘가의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조회해서 그것들을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 유즈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능이기 때문에 요 컨테이너랑 컨텐트 인스턴스로 이제 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했던 리소스 타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문서에만 남아있는 개념이고 객체 지형의 뭐 그런 클래스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실제로 우리가 구현해가지고 런타임에서 쓰는 것들은 요런 리소스가 막 생기고 수정되고 업데이트되고 삭제되는 것처럼 리소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생겨나는 거구나.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계속해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에다가 요청 보내고 여기에다가 요청 보내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내가 뭔가 서비스를 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유일한 접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 플랫폼에서 전체 인스턴스 개수도 관리를 해주고 현재 인스턴스 개수도 나한테 알려주고 내가 조회를 하게 되면 알려주고 수많은 기능들을 대신해서 해주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예를 들어 뭐 데이터 관리 기능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뒤에서 바로 나오시겠지만 구독 통지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룹으로 뭔가 팬아웃 하는 기능들 뭐 디바이스 장치 관리라든가 등등등등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을 내가 구현하지 않고 다 대신 해준다. 요 관점으로 계속 이해를 해주시면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는 진짜 내가 기본적인 로직만 좀 만들고 플랫폼이 대신 다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플랫폼 인터페이스만 잘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적절한 요청을 만들어 가지고 대신 다 기능을 동작하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아까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 개수만 맥스 넘버 오브 인스턴스를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은 실제로 만약에 100개가 됐을 때 첫 번째 걸 지우고 마지막으로 이제 100개째를 새로 채워 넣을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인스턴스가 얼마 동안 유효하냐 이런 것들도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가는 거는 자동으로 지워줘 라는 것들도 설정을 하게 되면 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설정하게 되면 컨테이너에다 설정하면 플랫폼이 항상 이제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제 유지를 해주고요. 나 대신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해주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그냥 텍스트로 이제 좀 써놓은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그냥 랩업 차원에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트 인스턴스도 실제로 표준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정의하고 있는 건지 좀 써놓은 거고요. 참고로 이거 왼쪽 그림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뒤에도 계속해서 그림이 나오는데요.
어떤 그림은 사실은 두 개를 따로 캡처를 한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하나를 뭔가 CSV 베이스 루트 리소스 아래다가 만들고 거기다 데이터를 쭉쭉쭉쭉 만들면서 뭐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섭 이런 것도 이제 상성되어 있는 거 예시가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스펙에서 어떤 거를 정의를 하는 거냐면, 야, 컨테이너는 예를 들어 이런 속성이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인스턴스 개수라든가 전체 가장 오래 가질 수 있는 인스턴스 에이지 뭐 유효 기간이라든가 이런 설정을 여기다가 하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컨테이너 아래다가는 어떤 리소스가 올 수 있을까를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리소스 타입도 이제 쭉 보실 텐데요. 뭐 컨테이너, A, 리모트 CSE, 그룹, 뭐 서브스크립션, 매니지먼트 오브젝트 여러 가지 리소스 타입들이 쫙 나올 텐데 특정 리소스는 특정 리소스 타입 아래다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거를 아무데나 만들 수 있으면 이게 실제로 서비스 기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리소스 트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을 건지, 어떤 리소스 아래에 어떤 리소스의 타입들만 인스턴스로 만들 수 있을 건지가 표준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 아래다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봤을 때는 컨테이너 아래는 이런 레이티스 같은 가상 리소스도 정의가, 차일드로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 컨텐트 인스턴스도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새로 누군가가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내가 일일이 조회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스턴스를 내가 통지받기 위해서, 노티피케이션을 받기 위해서 구독을 걸어 놓을 텐데요. 그 구독도 내가 관심 있는 컨테이너의 차일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든 간에 이제 리소스 정의가 이제 원엠템의 이제 스펙에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러면 그 리소스 타입은 어떤 리소스를 내가 자식으로 가질 수 있는지, 차일드로 가질 수 있는지가 한번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 컨테이너의 차일드 말고 컨테이너 자체는 어떤 속성들이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면의 그런 제약 때문에 제가 일부 속성만 사실 캡처를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디스크립션을 읽어보시라고 캡처를 한 거고, 굳이 이거 읽지 않으시더라도 정말 중요하고 이제 많이 쓰시는 속성들은 어쨌든 저희가 교환해서 다루기 때문에 교환만 그냥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좀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데이터를 뭔가 공유하고 저장하고 공유하는 이런 것들로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상 모든 실습에서 쓰시게 될 거고요. 상반기는 아니고 이제 하반기에 가면은 이제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또 다른 리소스 타입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공유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컨텐트 인스턴스, 여기 아래 그림만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이것도 이제 전체 리소스가 아니라 일부만 가져온 건데, 실제로 컨텐트 인스턴스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공통성도 있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저장해서 남들과 공유하는 거는 컨텐트라고 하는 속성 아래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on 아니면 10.1 이런 것처럼 심플 타입을 쓸 수도 있지만,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오브젝트 형태로 저장하게 될 텐데요. 여기 오브젝트 안에 여러 가지 속성들을 한꺼번에 뭐 한 뭉치로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실제로 이거를 이게 이제 그 컨텐트 인스턴스의 이게 애트리뷰시고, 애트리뷰 아래에 있는 속성들인데, 나는 애트리뷰 레벨로 나는 이걸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 왜냐면 애트리뷰 레벨이면 나중에 검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애트리뷰 레벨로 내가 뭔가 구독 통지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요. 애트리뷰 레벨로 나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저장해서 남들과 공유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도 같이 쓰고 싶어 라고 할 때는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리소스 타입을 쓸 수 있다. 지금은 이런 것들도 있다. 근데 적어도 상반기의 실습 기준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심플 타입이든 아니면 복잡한 그 오브젝트 타입이든 통으로 집어넣는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쓸 예정이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현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좀 배포를 할 예정인데, 타임 시리즈랑 타임 시리즈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요.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실제로 뭔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날아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에 한 번씩 뭔가 오토 센서가 동작해가지고
뭐 방 안의 온도든 아니면 외기든 이런 것들을 측정한 다음에 10분에 한 번씩 데이터를 이제 플랫폼에다 저장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든 아니면 뭔가 네트워크가 뭐 단절이 생겼든 무언가 이슈로 만약에 데이터가 안 올라오면 그것들을 내가 별도의 방법으로 당연히 모니터링 할 수 있을 텐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그런 시계열 데이터가 안 올라왔을 때 그것들을 이벤트를 감지를 하고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게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타임 시리즈랑 타임 시리즈 인스턴스라고 하는 그런 원엠2 표준에 있는 기능이다. 그런 리소스 타입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능상으로는 컨테이너랑 컨텐트 인스턴스랑 거의 비슷한데 시계열 데이터에 이제 뭔가 좀 누락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더 명세가 되어 있다.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점점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장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프로토콜 하기 전에는 잠깐 쉬고 랩업 좀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어나운스먼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교환의 실습 범위에 들어가진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이다. 표준에서는 A라고 말하는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내가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혹은 내 집안에 있는 홈 게이트웨이에 올라가 있는 그런 MNCSE 같은 데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들은 내가 직접 내가 서버 쪽에다 저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다가 내가 집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저장을 하는데 내가 여기다 또 저장하고 여기다 따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 번 저장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내가 저장한 그 대상 플랫폼 내가 여기다 너한테 저장할 때마다 자동으로 또 다른 플랫폼 어딘가에다 그 데이터를 저장해 줬으면 좋겠어. 4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표현에, 스펙에 나와 있는 표현은 어나운스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예제는 실제로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 그 컨테이너를 외부에다가 이제 어나운스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 아까 저희가 속성들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일부 속성이 4번으로 만들어지는데 내가 이 리소스를 만든 요청을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나는 여기다가 요거를 만들면서 야, 나는 지금 컨테이너를 너한테 만드는데 너가 지금 여기 원격에는 CSE2에다가 이거 4번을 만들어줘. 이거에 대한 어나운스먼트 리소스를 만들어줘 라고 나는 한 번만 얘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럼 얘가 여기다가 요걸 만들어주고 이 그림에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나리오상 그러면 컨테이너의 어나운스를 여기다 만들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온도 데이터 뭐 10도, 20도, 30도를 이제 내가 여기에 이 컨테이너에다가 데이터를 쭉 저장할 때 그 데이터 자체도 실제로 여기에 4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어나운스먼트 개념이다. 나는 한 번 만들지만은 실제로 그게 4번이 어딘가 다른 플랫폼 어딘가에 만들어지고 만약에 내가 컨테이너의 이 속성을 만약에 변경한다면 예를 들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대 인스턴스 개수를 만약에 100개로 했고 그거의 뭐 속성 정보가 여기에 카피가 될 텐데요. 그거를 만약에 개수를 내가 바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뭔가 싱크가 만들어진 것처럼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어나운스먼트라고 하는 이제 스펙상의 이제 기능입니다. 그게 이제 어나운스먼트라고 하는 리소스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리소스 디스커버리는 저희가 교원에서 다룰 거고 내일 아침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실습을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디스커버리인데 디스커버리는 워낙에 상식적인 개념이라서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그냥 강조만 드리자면 아까 조금 다른 그림이겠지만은 1M, 2M 플랫폼 안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조회하고 갱신하고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 무언가가 리소스로 말씀드렸었고 그게 아까 그림에서는 루트 리소스가 기본으로 있는데 우리가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아래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만들고 리소스 트리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참고로 컨테이너는 또 컨테이너를 차일드로 만들 수가 있어서 다른 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룸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룸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아래 템퍼러처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전체 뭐 루트라고 하는 리소스가 있는데 그 아래 뭐 빌딩 1, 거기에 뭐 플로어 1, 그 다음에 이제 룸 뭐 111호, 그 다음에 거기 아래 뭐 템퍼러처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뭐 5레벨, 뭐 10레벨 이런 식으로
멀티 레벨로 이제 컨테이너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그런 것들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를 막 여러 개의 그런 계층으로 쌓을 수 있도록 이제 표준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예시긴 하지만 룸1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컨테이너고 템퍼러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컨테이너다. 이게 이제 그 예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원엠템에서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리소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리소스를 이제 검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런 검색을 보시게 되면은 네, 리소스 검색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뭔가 파일 시스템에서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혹은 뭐 다른 운영체제에서 이제 파일 검색을 할 때도 특정 위치에서 검색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필터에 대한 여러 가지 검색 조건을 쓰게 되는데요. 원엠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파일 시스템처럼 이런 리소스가 있는데 내가 당연히 루트부터 타겟팅해서 루트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검색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내가 뭐 다운로드 폴더에서 검색을 하는 것처럼 야 나는 어디까지 있는지 아니까 휴미디티 아래에 있는 리소스를 검색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리소스 검색의 요청 메시지의 그 예시인데요. 이미 시작점 자체를 홈 아래, 룸1 아래 휴미디티라고 하는 곳을 타겟팅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리소스를 검색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검색 자체도 사실은 결국은 뭔가 데이터를 이제 조회하는 거라서 이제 조회 요청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고 나머지 필터 조건들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습 때 이제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리소스라고 하는 게 식별자 리소스 검색이라고 하는 게 리소스에 있는 내부 속성 정보를 보는 건 아니고 원엠템 표준에서는 말 그대로 리소스의 목록만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 텐데요. 뭐 리소스 이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아니면 나는 컨테이너를 조회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거기 아래에 있는 서브스크립션만 내가 조회하고 싶다. 여러 가지 필터 조건들이 있는데요. 뭐가 됐든 간에 조건을 만족하는 리소스의 식별자만 리턴되는 게 디스커버리고요. 야, 그러면 나는 식별자를 조회해서 이제 받으면은 다시 한번 또 그 리소스를 요청해서 리소스의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속성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내가 검색을 하면서 내가 리소스까지 받아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것도 이제 또 다른 이제 API가 있고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건 나중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디스커버리는 리소스 식별자를 받아오는 건데, 이거 한 가지만 이제 또 말씀드리면, 식별자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리소스 이름 슬래시에서 우리가 지금 그 파일의 경로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름과 슬래시로 쭉 연접해서 이제 컨캐테네이션 해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Structured Resource ID라고 이제 표준에서 부르고, 실제로 모든 리소스에는 각각의 이제 슬래시가 들어가지 않은 고유한 그 리소스 식별자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제로 그냥 쓴 건데요. 리소스 식별자를 어떻게 할당할지는 이 unstructured 식별자를 어떻게 할당할 건지는 다 이제 그냥 구현마다 다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슬래시가 들어가지 않은 뭐 길이가 뭐 10자가 됐든 뭐 20자가 됐든 간에 슬래시가 들어가지 않는 쉽게 말해서 이제 단축 주소에 해당하는 unstructured resource ID가 모든 리소스에 항상 존재한다. 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 실제로 모든 리소스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아마 보시게 될 텐데요. 요거 켜져 있는 김에 잠깐만 좀 보여드리자면 리소스 이제 생성하고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받았던 건데요. 여기 RI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그 리소스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스의 아이디라서 여기서 말하는 요 unstructured resource 아이디고요. 언스트럭처까지는 넣지 않고 그냥 RI라고만 그냥 스펙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러면 디스커버리를 여기 앞에 있는 그림처럼 만약에 내가 여기 홈이라고 하는 리소스에 타겟팅을 하든 아니면 여기 휴미디티에 타겟팅을 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어서 검색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들어간 조건이 스펙에 되게 맞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FU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약어로 실제로 HTTP 메시지의 예시로 저희가 장표를 조금 써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리소스 타입이 3인 거, 타입이 3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스펙에는 이제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요. 나는 컨테이너를 검색하는데 이름이 CNT1인 리소스 네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CNT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리소스만 검색하고 싶어. FU1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또 검색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이제 보낼 수도 있고, 리소스가 여러 레벨로 이제
실제로 트리가 여러 그 뎁스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타겟팅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몇 뎁스까지, 몇 레벨까지 검색할 거냐 이런 것들도 필터로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리소스는 아까 뭐 공통 속성, 뭐 유니버설 속성 말씀드렸는데 모든 가상 리소스 제어하고 모든 리소스는 생성된 시각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완료되는 유효한 그런 시각 정보도 있고 이게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각 정보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CRA라고 하는 건 Created After라고 해서 이 시각 이후에 생성된 것만 나는 이거 타입이 3이 또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이 시각 이후에 생성된 컨테이너만 여기에 뭔가 이제 실제로 타겟팅한 리소스 주소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HTTP 기준으로 그것만 하고 싶어. 이렇게 다양한 이제 필터 조건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리소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장표상으로 좀 말씀드리고 내일 이제 첫 번째 실습 시간에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uthorization인가 혹은 접근 제어라고 이제 장표에 써놓은 거고요. 이거는 내일 별도의 이제 시간이 있어서 내일 한번 실습 이론도 좀 설명을 드리고 직접 저희가 실습을 따라 해볼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앞에 있는 그림에서 예시처럼 만약에 내가 어플리케이션 1인데요. 어플리케이션 1이 컨테이너 만들라고 조금 막 뭔가 데이터를 쭉쭉쭉 쌓고 있습니다. 뭔가 센싱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이게 같은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제3자가 뭔가 검색해가지고 쓰고 싶은 혹은 내가 조회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만든 이런 저장소 리소스든 아니면 실제 데이터 리소스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구동 리소스든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내가 아닌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누가 어떤 액세스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이제 접근 제어인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설정을 할 수 있고 내가 설정을 한다는 의미는 나는 설정만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설정대로 남이 요청했을 때 그거를 인가할 거냐 말 거냐는 플랫폼이 계속해서 이제 대신 그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CNT1에 있는 CNT1이라고 하는 리소스 자체 혹은 CNT1 아래에 있는 이런 리소스들을 A3이라고 하는 뭔가 어플리케이션 3번이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A1이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네, 다른 데다가 이제 그런 접근 제어도 이제 실제로 그 ACP라고 저희가 약어를 부르는데 그 ACP 리소스를 다른 데 만들어 놓고 여기다 설정을 하게 되면 남들이 이 컨테이너 혹은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녀석에 대한 뭔가 접근을 할 때 새로운 걸 생성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조회하는 요청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 컨테이너를 누군가 지운다고 요청했을 때 지금 그거를 요청하는 녀석이 그거의 식필자를 보고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이제 플랫폼에다 설정을 해놓고 플랫폼이 거기에 정의된 그런 권한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동작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접근 제어를 말씀드린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이거를 보여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보실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스펙에는 사실 접근 제어가 우리가 내일 실습할 게 요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리소스 타입을 써가지고 할 건데요. 이거 말고도 수많은 방법들이 이제 표준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룹도 저희가 이제 되게 유효한 개념이고 이거 직접 저희가 실습에 이제 쓰게 될 거고요.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 목적이 당연하시면 이제 리소스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1M, 2M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게 다 이제 리소스에 대한 거고요. 검색도 리소스를 검색하는 거고, 수정 삭제 이런 것들도 다 리소스를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룹으로 뭔가를 만든다. 그룹의 대상도 리소스를 이제 그룹핑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소스를 도대체 왜 그룹으로 만드는 거냐가 이제 사실 의문인데요. 그룹으로 만드는 이유가, 표준 기준으로 이제 팬아웃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한번 그룹으로 여러 개의 리소스들, 여기 이 네모 박스, 여기 안에 있는 박스들이 다 이제 리소스를 표현한 건데요. 어디에 이제 흩어져 있든 상관없이 이 리소스들을 그룹으로 묶게 되면 내가 플랫폼한테 어떤 걸 요청할 수 있냐면, 야,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룹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여기 있는 멤버들 뚜루룩 해서 뭐 한 50개, 100개를 만약에 묶었습니다. 이 그룹은 여기에 있는 이런 리소스로 만드는 거야 라고 내가 이 플랫폼에다 한번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야, 내가 그 그룹 다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 그룹 모든 member들을 내가 일일이 뭐 100번 리퀘스트를 보내가지고 조회하는 건 내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내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는 그 그룹의 멤버들한테 모든 그 조회 요청을 내가 너한테 할 거고, 너가 나 대신에 그 모든 100개의 멤버들을 나 대신에 조회를 해가지고 나한테는 응답 메시지 하나만 줘 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배치 액세스를 하는 겁니다. 그거 대상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소스가 되는 거고요. 팬아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지어진 것 자체가 내가 그 요청을 그룹의 이렇게 차일드 리소스로, 이것도 가상 리소스인데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녀석의 입장에서는 그 리퀘스트를, 요청 메시지를 쫙 흐트러 보내는 거기 때문에 팬아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리소스 이름 자체가 팬아웃에 대한 뭐 엔드포인트다라고 해서 팬아웃 포인트라고 표주는 이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시로는 뭔가 그거를 조회하는 것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기 멤버들이, 이 그룹에 묶여 있는 멤버들이 컨테이너 뭐 50개다, 컨테이너 뭐 2개, 3개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내가 거기에다가 똑같은 리소스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즉 여기서 컨텐트 인스턴스용 생성 요청을 여기 팬아웃 포인트에다가 쭉 보내게 되면, 이 그룹에 실제로 묶여있는 멤버 컨테이너들의 이 컨텐트 인스턴스 생성 요청이 쭈루룩 가서 뭐 10개 혹은 100개의 컨텐츠 인스턴스를 원격에다가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생성도 팬아웃 할 수 있고, 그룹을 통해서 조회, 생성, 뭐 그다음에 갱신, 그다음에 삭제까지 전부 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면 멤버가 어떤 리소스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동작을 팬아웃 시킬지가 그때그때 이제 다르겠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내일 저희가 첫 번째 실습에 컨테이너 2개를 묶어가지고 뭐 조회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똑같은 인스턴스를, 우리가 데이터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는 거를 저희가 내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 팬아웃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되게 유용한 기능이다. 나는 한번 그룹 멤버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놓기만 하면은, 당연히 그룹 멤버를 예를 들어 100개 한 다음에 나중에 뭐 그룹 멤버를 삭제할 수도 있고, 몇 개를 삭제할 수도 있고, 당연히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룹에 묶여있는 멤버 리소스들을 내 입장에서는 한 번의 리퀘스트로 다 접근할 수 있고, 내가 이 녀석이 대신 리퀘스트를 쫙쫙쫙 팬아웃 해주기 때문에 나는 한 번의 요청으로 멀티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하나의 리스폰스를 받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룹에 이제 어떤 리소스 속성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정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 내가 한꺼번에 요청을 이렇게 쭉 보내고 나면은, 요청이 이제 팬아웃 된 것만 이제 그림에 도시되어 있는데, 고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응답들이 쭉 모여서 그룹을 가지고 있는, 그룹 리소스를 내가 만들었던 그 호스팅 CSE, 그룹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CSE가 그 응답 메시지를 다 받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그림에 도시된 것처럼 하나의 응답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펙에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는지 좀 보여드리는 거고, 그룹 아래에 어떤 차일드 리소스가 올 수 있는 건지, 그룹이라고 하는 리소스 자체에는 어떤 속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캡처를 좀 해놨고요. 이제 구독이 나올 거라서 사실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여기 구독이라고 하는 게 표준에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정의된 것만 이제 읽어서 해석하자면은, 그룹에다가도 우리가 구독을 걸 수 있습니다. 그룹에다 구독을 건다라고 하는 거는, 그룹의 속성이 뭔가 좀 변경이 되면은 나는 그거를 이제 푸시 메시지로 받고 싶다. 내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플리케이션 말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운 유즈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에다가 구독을 생성하게 되면, 컨테이너 차일드 리소스를 구독을 생성하게 되면은, 컨테이너에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에 보면은 실제로 이 차일드 리소스 생성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나한테 내가 매번 조회해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생성된 인스턴스가 뭐지 조회하는 게 아니라, 혹은 내가 뭐가 삭제될지 내가 매번 조회해보는 게 아니라, 이벤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내가 비동기로
통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어플리케이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때는 해당하는 리소스 아래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그 구동 리소스가 차일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표준에 이제 써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룹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구동 리소스를 차일드로 만들 수 있다라고 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표준 저희 실습에 다루지 않는 표준 개념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장치 관리인데요. 원격에 있는 장치를 우리가 원격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장치 관리의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원M2M 이전에 이미 예전부터 장치 관리에 대한 그런 프로토콜이 또 다른 표준 단체인 OMA라고 하는 거, 오픈 모바일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표준 단체에서 장치 관리 표준이 있었고요. 그 표준 단체에서 나온 DM이라고 하는 표준이랑 LWM2M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는데 결국에는 원격에서 내가 그 디바이스를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디바이스의 상태 정보도 원격으로 보는 거고 디바이스를 원격에서 뭔가 좀 제어하는 이런 것들의 프로토콜이 기존에 있었고요. 만약에 필드에 내가 이런 프로토콜이 얹어진 장치가 있을 때 원M2M 어플리케이션은 그걸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M2M 시스템이 아닌 디바이스들을 결국 다 원M2M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떻게 써먹을 거냐. 계속 그 엔드-투-엔드의 이제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 비슷한 논리이긴 한데요. 실제로는 그 OMA DM 혹은 OMA LWM2M의 프로토콜이 디바이스에도 올라가고 원M2M 플랫폼 일부에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내가 개발하는 원M2M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나는 원M2M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 원M2M의 리소스 인터페이스로만 내가 그것들을 요청하게 되면 플랫폼이 그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실제로 OMA-DM의 프로토콜로 장치 관리를 해주고 여기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원M2M의 메시지로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서 나한테 원M2M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뭔가 3GPP 네트워크 연동처럼 내가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는 당연히 이제 인터페이스는 다르지만 결국엔 원M2M 인터페이스, 원M2M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나는 원M2M 프로토콜로 이런 관련된 기능들을 플랫폼에 요청하게 되면 플랫폼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나한테 원M2M 응답을 보내준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케이션은 뭐 간단하게 이 장표 30자리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실제로 뭔가 장치에 이런 기능들이 서포트 됐을 때 실제로 예를 들어 뭐 GPS라든가 아니면은 OMA의 로케이션 서버 같은 데서 위치 정보를 플랫폼이 대신 읽어서 실제로 그 위치 정보를 기록을 해주고 나는 거기에 그 위치 정보를 내가 어플리케이션이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로케이션 폴리시라고 하는 그 표준의 그 리소스 타입이고요.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필요한 기능이 이제 릴리즈 4에 들어간 건데 로케이션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위경도에다 이제 고도까지 실제로 그게 표준 포맷이 있는데요. GeoJSON이라고 하는 그런 표준 포맷이 이제 제이슨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GeoJSON의 표준 포맷을 저희가 이제 원M2M에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미도, 경도, 고도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게 공통 속성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공통 속성은 그러면 GeoJSON으로 이제 왜 굳이 준용해서 만든 거냐?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어플리케이션의 예시 저희가 캡처를 해놓은 건데 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실제로 위치 기반의 모든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이 야탑 주변에 있는 뭔가 주차장을 조회를 한다. 그게 이제 당연히 서비스 레벨로 구현되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원M2M으로 여기 1주차장이 하나의 컨테이너고 2주차장이 하나의 컨테이너로 했을 때 그러면 그 주차장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우리가 이 위치 정보를 가지고 조회를 해서 실제로 이 화면에 띄워지기 위해서는 위치 쿼리가 이제 원M 표준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치 정보를 GeoJSON이라고 하는 표준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게 이 속성 정보가 이제 표준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그거를 내가 쿼리할 수 있는 지오 쿼리 자체도 몇 종이 지금 표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디벨롭 브랜치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최종 수정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아마 하반기 실습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마스터 브랜치 모비우스의 지오 쿼리가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교환에다가 조금 시나리오를 더 넣어가지고
실제로 원엠템 표준에서 정의하는 이런 지로 쿼리 같은 것들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좀 실습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 통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한 가지 개념만 좀 말씀드리면, 워낙에 구독 통지라고 하는 게 예전에 저희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뭔가 구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게 우리말로 어색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되게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이제 구독 경제, 구독 서비스로 제공되면서 구독이란 말에 이제 약간 좀 위화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엠템에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야 사전에 구독에 의한 통지 메시지를 내가 실시간으로 비동기로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이제 푸시를 받아보게 될 텐데요. 내가 받아보게 될 텐데, 그러면 이벤트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컨테이너에서 계속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소스에 뭔가 변경이 생기는 게 이벤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리소스의 속성 값이 바뀌었다라든가, 기존의 리소스가 삭제됐다라든가, 기존에 있던 리소스의 차이드로 뭔가 새로운 리소스가 생겼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로 표준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구독하기 위해서 내가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를 관심 있는 리소스의 차이드로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그림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실습에서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야, 나는 내가 만들어지는 페런트 리소스의 차일드 생성 이벤트를 내가 받고 싶어. 페런트의 차일드 생성 리소스인데, 야, 이 녀석 아래, 이게 예를 들어 컨테이너일 수 있으니까, 컨테이너 아래 다른 서브스크립션이 만들어지면 난 관심 없는데, 이거 아래 나는 컨텐트 인스턴스가 새로 생성되는 이벤트만 내가 노티피케이션 받고 싶어. 이런 것들을 막 조건을 이제 걸게 될 거고요. 조건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이 서브스크립션의 속성에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여기 아래다가 만드는 거고, 내가 여기서 만드는 거고, 내가 A라고 했을 때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통지 메시지는 이제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이제 오겠죠. 통지 메시지가 생긴다는 것도 당연히 이제 플랫폼이 모니터링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도 통지 메시지가 이벤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메시지가 이제 날아오게 될 거고요. 이 그림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내가 이 그림에서 기준으로는 서브스크립션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A가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만들었는데, 그 통지 이벤트를 내가 받아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니라 제3자가 받아볼 수 있게도 설정할 수 있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PC를 좀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통지 메시지를 당연히 하나의 이제 타겟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받아볼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다를 이렇게 조금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구독 통지도 뭐 항상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는 퍼스맨으로 뭔가 시나리오 따라서 이벤트를 만들어 가면서 실제적으로 원엠TM의 통지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어플리케이션한테 넘어오는구나, 실시간으로 비동기로 넘어오는구나, 이거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서브스크립션 리소스도 이제 표준 스펙에 보면은 되게 많은 속성들이 있고, 아무래도 표준이 오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쓰지 않는 기능도 표준은 엄청 많은 명사가 있는데요. 기능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벤트가 난 어떤 이벤트 관심 있어 라고 하는 걸 설정하는 게 여기 조그맣게 써져 있긴 한데요.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그런 것들 내가 관심 있는 이벤트 조건들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속성들이 이벤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 이제 표에 이제 별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좀 나중에 보시면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실습을 정말 해보게 될 거고요. 내일 이제 보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벤트가 딱 만들어졌을 때, 이벤트를 만드는 것도 당연히 누군가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그 리소스의 차이들을 생성하든 속성 값을 변경하든 뭔가가 변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가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노티피케이션을 내가 받는다고 했을 때 노티피케이션이 어떻게 날아올 거냐는 실제로 내일 실제 메시지를 보실 거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 표준에서 정의하는 그 노티피케이션 메시지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내일 실제 메시지를 보고 어떤 메시지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메시지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내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구독을 사전에 설정을 해놔야 이벤트가 어떻게든 발생했을 때 통지가 넘어오는 거고요. 이거는 어쨌든 지면상 모든 거를 다 쓰진 않고 일부 중요하지 않는 건 좀 생략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독을 이제 생성하게 되면
실제로 이건 그냥 제이슨으로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 이벤트 조건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벤트 조건이 됐을 때, 야, 메시지를 실제 노티피케이션을 여기다가 보내줘. 라고 노티피케이션 URI 여기 이걸 좀 써놨는데요. 노티피케이션 여기에다가 보내줘. 라고, 제이슨 기준으로, 자바스크립트 기준으로 이렇게 이 어레이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노티피케이션 날라왔을 때 노티피케이션이 어떤 구조로 메시지가 이제 포매팅 되어 있는지 실제로 이렇게 비슷하게 넘어온다. 내일 보시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제 속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면상 그냥 생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만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왼쪽 그림만 좀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요청을 보내게 되면 실제로 요청을 받은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플랫폼 요청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실습 기준으로는 이제 모비우스에다가 무언가 요청을 보내게 될 건데요. 요청을 보내게 되면 모비우스가 그거를 처리한 다음에 응답을 보내주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블로킹 커뮤니케이션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처리를 다 한 다음에 응답이 오는 거고, 만약에 HTTP라고 한다면은 요청을 보내고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요청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HTTP의 세션이 남아 있고 응답을 그 세션에서 받고 이제 세션이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됐든 간에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했을 때 내가 오리지네이터가 혹은 내가 어플리케이션이 야 그거 좀 오래 걸리는 거니까 그거를 좀 비동기로 너가 처리할 수 있게 내가 너한테 요청할게 라고 할 수 있는데, 비동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운데 있는 거 말씀드리자면 non-blocking인데 실제로 비동기로, 여기서 말하는 비동기는 응답 메시지가 비동기로 나한테 온다라는 거고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노티피케이션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냥 어싱크론스하게 바로 넘어오는 것처럼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플랫폼 너가 그 요청을 다 처리했을 때 나한테 응답을 그냥 바로 보내줘. 그럼 나는 이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또 다른 관점을 보자면은 내가 이 요청 결과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배터리가 별로 없는 그런 배터리 절약해야 되는 그런 디바이스라서 뭐 1분에 한번 켜졌다가 10초 켜졌다가 1분 자고 있다가 이런 디바이스라고 한다면은 이런 비동기로 응답 메시지 받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이런 것처럼 내가 오래 걸린 작업을 내가 요청을 해놨는데 내가 항상 깨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요청 메시지를 항상 받을 수 없는, 예를 들어 뭐 방화벽 뒤에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주기적으로 아니면 내가 원할 때 결과 처리가 다 됐는지 한 번씩 물어볼게 라고 하는 게 싱크로너스 non-blocking 그런 커뮤니케이션 모드입니다. 이런 게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상 뭔가 내가 보냈던 요청을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 모드 정보를 리퀘스트 메시지에 굳이 실어 보내지 않으면 표준에는 디폴트로 이렇게 블로킹 모드로 그냥 동작하게 되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폴링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상은 조금 생략을 하고 이런 경우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동작 과정은 그냥 이거 보시면은 그냥 조금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요청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여기 A 요청을 보냈고 실제로 처리한 거는 내 하나 넘어 있는 또 다른 이제 CS에서 하는 건데요. 응답 메시지를 이제 사실은 좀 줘야 되는데 응답 메시지를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뭐 이 게이트웨이에 있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생각했을 때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다들 이제 우리가 IP 같은 게 프라이빗 IP가 있던 경우도 있고,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기 사이에 있다라고 치면은 실제로 어떤 그 이쪽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엔티티, 가운데 있는 엔티티가 그 뭔가 요청을 새로이 나한테 방화벽 뒤에 있는 나한테 보내줄 수 없는 경우가 막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기처럼 NAT가 뭔가 붙어있는 환경이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환경에서는 외부에서 나한테 메시지를 바로 못 주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것들을 내가 여기다가 메시지를 쭉 모아놓고 너가 나한테 가운데가 나한테 보내주지 못하니까 내가 한 번씩 혹시 나한테 올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조회해 볼게
라고 하는 게 이제 폴링의 개념을 따서 폴링 채널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편지함에 내가 나한테 온 편지가 있나 한 번씩 열어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행위를 내가 그런 편지함을 가지고 있는 폴링 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 호스팅 CSE에다가 플랫폼에다가 한번 설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열어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가 나한테 리퀘스트를 바로 보내줄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네트워크 환경이니까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리리스 5에 있는 해당하는 기능들인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AI를 뭐 서비스에 개발해서 쓰실 때 플랫폼 입장에서 그러면 AI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AI라고 하는 게 당연히 모델 구축할 때 뭔가 데이터셋을 뭔가 좀 만들어야 될 텐데 사실상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게 뭔가 센싱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미 막 쌓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컨테이너에 막 쌓이고 있을 겁니다. 온도 데이터 쌓일 거고 뭐 기상 관측 데이터 쌓일 거고 그 다음에 뭐 수질 데이터 쌓일 거고 수많은 IoT 센싱 데이터가 이제 플랫폼에 저장되고 있을 건데요. 그것들을 하나로 이제 셋으로 만들어서 이제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럼 데이터셋을 만드는 걸 어떻게 플랫폼이 얼마나 대신해 줄 수 있을까라든가 아니면은 네, AI 관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 AI 모델을 실제로 디플로이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연결해 줄까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릴리스 5에서 표준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뭔가 메타버스 기기라든가 메타버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표준들이 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좀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한 2년 정도 뭐 이렇게 시간 좀 지나면은 이런 꼭지들 기준으로 원앱투엠 플랫폼이 실제로 이제 원앱투엠 어플리케이션을 대신해서 무언가의 기능을 좀 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